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2 힘을 받아 속력이 변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체가 힘을 받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봤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졌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느려졌었죠.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했어요. 오늘은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빙을 하는 선수의 모습이에요.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대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낙하할 때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질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봐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자, 그리고 이건 자이로 드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사면을 내려오는 물체인데, 이것도 볼게요. 자, 경사면을 내려오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이 공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니까 공의 속력이 내려올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이빙 선수나 자이로 드롭이나 경사면을 내려오는 그런 물체처럼 낙하하는 물체, 낙하라고 하는 거는 떨어질 낙의 아래 하자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물체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반대로 운동장을 굴러가다가 멈추는 축구공의 모습인데요. 축구공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사면 위를 향해서 굴린 물체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간격이 줄어드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물체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벽에 자를 붙이고 자의 눈금이 0인 곳에서 공을 가만히 놓아 떨어뜨립니다. 동영상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0.1초 동안 공의 이동거리를 확인합니다. 이후 공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0.1초마다 공의 이동거리를 확인합니다. 자, 아까 실험을 한번 표와 그래프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사진은 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사진이에요. 아까 했던 실험이죠. 자, 공이 0.1초마다 이동한 거리를 구한 다음에 속력을 계산해 볼게요. 자, 우선
0에서 0.1초 이 구간에 공은 5cm를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이 공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 동안에 공의 평균적인 속력을 구해야 되겠죠. 속력이 변하고 있으니까 평균적인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속력은 평균 속력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제 이동거리고, 자, 그러면 이 구간의 경우에는 걸린 시간 0.1초 분에 5cm를 이동했죠. 계산하면 50cm/초의 속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0.1에서 0.2초 구간에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면 15cm를 이동했고요. 그럼 역시 이 구간에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요. 자, 시간 0.1초 분에 이동한 거리가 15cm이니까 속력은 150cm/초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0.2에서 0.3초 이 구간에서 공이 이동한 거리를 보면 25cm를 이동했고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 공의 평균 속력은 0.1초 분에 25cm이니까 250cm/초의 속력으로 공이 이동했고요. 마지막 0.3에서 0.4초 구간에서 공이 이동한 거리는 35cm고요. 이 구간의 공의 평균 속력은 0.1초 동안에 35cm 이동했으니까 계산하면 350cm/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른 공의 속력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속력의 변화를 눈으로 알아보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속력으로 해서 해보는데, 우선 0에서 0.1초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속력이 50cm/초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속력은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구간의 중간 값에 점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0.1에서 0.2초 구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표시를 하는데, 중간 시간에 표시하는데 속력이 150cm/초였고요. 0.2에서 0.3초 구간도 평균 속력이 250cm/초고요. 0.3에서 0.4초 구간의 평균 속력은 350cm/초예요. 자, 각 점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자, 속력이 어떻게 돼요? 50에서 150이면 100cm/s 증가했죠. 150에서 250도 100cm/s 증가한 거죠. 250에서 350도 100cm/s 증가한 거죠. 즉, 속력이 100cm/s씩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낙하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물체는 어떤 경우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지 또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있는데, 그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같은 크기의 알짜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알짜힘이냐면 실제 이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가한 힘이랑, 그리고 자전거 바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자전거에 가해지는 알짜힘은 가한 힘 빼기 마찰력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같은 크기의 알짜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힘이 F라고 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 그려지게 돼요. 자, 이번에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이 지금 얘보다 얘가 힘이 EF니까 2배가 되었을 때예요. 자,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의 속력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R자 힘이 F일 때랑 R자 힘이 EF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2배, 그쵸?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라고 하는 건 이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2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F의 힘을 가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역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F랑 비교했을 때 R자 힘이 3배 증가하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3배 빨리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한다면 결국 R자 힘의 크기는 속력이 변하는 정도랑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R자 힘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속력이 2배 더 빨리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R자 힘의 크기가 3배면 속력이 3배 더 빨리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그 가상 실험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둘 다 질량은 2500kg으로 똑같은 버스인데 이 버스는 50N 힘으로 갈 것이고요. R자 힘 얘기하는 거예요. R자 힘이 50N의 힘으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밑에 버스는 R자 힘이 100N으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면 속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자, 힘이 같은 방향이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데 R자 힘이 2배면 속력이 빨라지는 그 정도가 2배가 더 빠르게 빨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달리는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같은 크기의 R자 힘이 작용을 했을 때예요. 이때 R자 힘은 이 자전거가 가한 힘,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의해서 자전거가 가한 힘 더하기 바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R자 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R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자, 힘이 F일 때라고 칠게요. 이 R자 힘이 이렇게 F로 작용을 했을 때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다가 나중에는 멈추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과 반대로 R자 힘이 작용하는데 R자 힘이 EF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F에 비교했을 때 속력이 2배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힘이 3F다. 그러면 F랑 비교했을 때 속력이 3배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속력의 이 변화 정도랑 비례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힘에 의해서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R자 힘이 일정한 크기로 가해지는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때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를 그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있는 선이 평균 속력이고요. 이 그래프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이 이동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가 처음 속력이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이게 나중 속력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그 평균을 구할 때 처음 더하기 나중에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속력 값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처음 속력이 0이고 나중 속력이 20인데 이걸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10m/초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반대는 지점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5초 동안에 이런 속력으로 갔을 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전체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하면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력에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속력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의 속력을 가지고는 이동거리를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근데 보면 지금 이 평균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평균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을 하면 이 사각형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각형 면적이 잘 보면 어때요? 여기 부분을 여기로 잘라서 옮겨요. 그러면 그래프 아래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래프 아래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할까봐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다시 이렇게 평균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이 삼각형의 면적과 같은 것을 이렇게 잘라 붙여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이동거리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운동의 경우에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0이죠. 그럼 계산하면 5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속력을 구하는 다른 공식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죠. 이 식을 가지고도 평균 속력을 구해 볼게요. 자, 전체 이동거리가 50m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 걸린 시간은 전체 5초였죠. 계산하면 10m/초. 그러면 결국 아까 이거 위의 식으로 계산한 거나 밑의 식으로 계산한 거나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의 예로서 낙하하는 공, 빗면을 내려오는 공, 뭐 그런 것들의 예를 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물체의 경우에는 아래로 계속 같은 크기의 알짜 힘을 받게 되거든요. 뭐 중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어쨌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물체는 아래로 계속 같은 크기의 알짜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일정한 크기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앞의 경우와 똑같아요. 밑에 공식이 써있죠.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면적이 총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의 예로는 연직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 또 뭐 운동장을 구르는 공 같은 것이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물체의 경우에도 뭐 중력 등
아래로 계속 같은 크기의 R자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운동 방향과 R자임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나 운동 방향과 R자임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 R자임이랑 운동 방향이 나란하게 작용을 하죠. 그때는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만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운동 방향의 변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속력 변화도 아까 살펴봤었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에 비례해서 속력 변화의 정도가 달라졌었죠.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력 변화의 정도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해요. 이걸 알 수 있는 예를 보면요.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랑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보다 질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속력이 더 천천히 증가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물체의 속력 변화는 2분의 1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물체의 질량이 3배가 된다면 속력 변화는 3분의 1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증가하더라도 속력이 더 느리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속력 변화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관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우리 예전에 관성에서 배웠잖아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지해 있다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관성이 더 크면 움직이기 힘들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력을 변화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비슷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또 해볼게요. 자, 두 개는 똑같이 R자임 100N으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달려갈 건데요. 얘는 5000kg의 질량이고요. 이 트럭은 2500kg의 질량인데 속력 변화의 정도를 비교해 보세요. 자, 질량이 작은 것이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 확실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량과 속력 변화는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요. 공기 중에서는 이 쇠구슬과 깃털을 지금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깃털이 쇠구슬에 비해서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공기를 빼버려요. 공기를 뺀 것을 진공이라고 하는데 뭐 진공이라고 해서 우주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지금 지구에서 똑같은 공간인데 그냥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든 거예요. 자, 진공에서 실험을 해보면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자, 진공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 변화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진공을 먼저 설명해 보면 자, 진공에서는 이 물체가 중력만 받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쇠구슬하고 깃털을 비교한다면 쇠구슬은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더 깃털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러면 R자임이 크니까 속력 변화 정도가 더 크겠죠. 속력 변화는 R자임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쇠구슬이 깃털보다 중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속력 변화의 정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것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속력 변화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쇠구슬은 질량이 크고 깃털은 질량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작은 깃털이 속력 변화의 정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쇠구슬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속력 변화의 정도가 큰데 대신에 깃털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속력 변화의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력의 크기와 이런 질량의 크기의 정도가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공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이 속력 변화의 정도가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변화 정도로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공기 중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 공기 중에서는 물론 중력이 작용해요. 자, 공기 중에서 작용하는 이 쇠구슬의 중력이나 깃털의 중력은 진공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랑 물론 같은 값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해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 공기와 충돌해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겠죠. 이거를 공기 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중력과 공기 저항력의 합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기 저항력의 크기는요, 깃털은 쇠구슬보다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넓잖아요. 이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공기 저항력이 더 커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진공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진공에서는 동시에 떨어졌는데 공기 중에서는 깃털이 공기 저항력이 쇠구슬보다 더 큰 거예요. 깃털은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력이 더 크니까 알짜 힘이 더 많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쇠구슬과 비교했을 때 이 깃털이 더 속력이 느리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게 깃털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 저항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편 종이는 동시에 떨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는 구겨요. 자, 이렇게 지금 편종이나 구긴종이나 둘 다 이제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런데 이 편종이가 구긴종이보다 더 늦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편종이가 구긴종이보다 공기와 이 접하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편종이가 더 그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더 느리겠죠. 더 느리게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더 느리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공기 저항력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낙하산이에요. 자, 어떤 이제 사람이 떨어지다가 어느 그 하늘 높이에서 낙하산을 펼치게 되잖아요. 이 낙하산을 펴게 되면 이 공기와 접하는 면적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력이 중력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떨어지는 속력 자체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지면에는 낮은 속력으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